중국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이 동해안이잖아요. 여기서 500km도 안 떨어져 있어요. 북경 바로 앞이에요. 중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가 한국이 남한이에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란 나라가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우리는 그걸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나라라는 걸. 네. 우리가 트럼프와 협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조는 그냥 말 그대로 불러본 거기 때문에 네. 훨씬 줄여졌다고. 그럼 뭐 평택 기지 사용하는 땅값 받아야죠. 지금 땅값 안 받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압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타이완에 대해서도 뭐 우리 반도체를 다 뺏어갔다 이런 식으로 약간 레토릭은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타이완이 더 급해요. 왜냐면은 타이완은 돈을 더 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는 뭐 그린랜드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죠? 지금 바이든 정부까지 지난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위험한 현상 변경 세력이 두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가 중국이고 하나가 러시아예요.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조지아에서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 다 여기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좀 투사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죠? 중국은 아시다시피 대만 문제,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나 티벳을 유지하는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현상 변경 세력인데 지금 트럼프가 그린랜드 얘기를 하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현상 변경 세력으로 합류한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트럼프가 그린랜드를 가져가는 상황이라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른 현상 변경 세력인 두 나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동부 점령하고 있는 거 그래 가져. 러시아 니네 거야 이제. 네. 뭐 크림반도 그래 이제 앞으로 영원히 너희 거야. 그러면 중국의 대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중국이 대만을 평화적으로 복속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이해관계만 성선되지 않으면 뭐 니네 알아서 해라고 할 수도 있는 많이 나가면 바로 그러한 하나의 문을 열어젖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대만의 안보가 굉장히 위험해지기 네네. 때문에 결국은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안전 보장을 받아내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죠. 미국은 사실 나는 중국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는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타이완은 그냥 조그만 섬도 아니고 그야말로 지금 이 반도체 체인에서 엄청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데다가 그런 나라가 이제 중국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야말로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많이 그걸 했죠. 시나리오하고 그걸 많이 해가지고 네. TSMC가 공격받으면 TSMC를 전부 다 미국으로 다 뜯어오는 걸 다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미 그 바이든 때부터 얘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문가가 그 TSMC 200명이 있는데 네. 그 200명을 몽창 다 데리고 오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TSMC 공장 다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그냥 여기서 지우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 생태계, 반도체 그 인재 양성 시스템 그걸 전부 다 그냥 미국으로 다 가지고 오는 이러한 시스템을 지금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넘겨주지는 않죠. 그걸 넘길 생각은 없는 거죠. 다만 니네가 중국이 원하면 대만은 정말 극단적인 거 대만은 가져가라. 그러나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지금 그러한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 왜? 지금 중국이 유일하게 있는 바다가 동중국해하고 남중국해인데 동중국해를 막고 있는 게 대만이잖아요. 네. 대만이 지나가면 사이판 괌이에요. 그럼 밀립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중국한테 넘어가면 이쪽 동중국해가 다 뚫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는 생각은 뭐냐면 뭐 절대로 안 되는 게 어딨냐. 일단 다 모든 건 다 협상 테이블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니까 과거에 그 미국이 갖고 있던 그런 지경학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른 거죠. 타이완을 진짜 중국에서 진짜 가져가는 시나리오는 뭐 미국에서 계산은 해보지만 정말 극단적인 상황. 시진핑이 27년도에 가져가겠다고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타이완을 가져가는 그런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 실행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은 굉장히 지금 몸을 사리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고 제가 이제 3월 말에 또 보아오 포럼 중국에 한번 가는데 요새 그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아주 로우키로 가고 있고 좀 길게 보자. 이게 어차피 뭐 트럼프 2년이니까 트럼프 이후를 생각하자 해서 이후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미국의 신고립주의나 제국주의가 이게 트럼프처럼 약간 이단화적인 인물인 상황에서 좀 가다가 다시 우리가 아는 미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비록 한 사람의 인물이 좀 튀긴 하지만 미국은 정말 계속해서 저 방향으로 가는 도도한 흐름의 일부라고 보시는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가 궁금해요. 후자로 보죠. 후자로. 20세기가 정말 끝났고요. 지금 말씀하신 뭐 그런 건 바이든은 말하자면 그런 걸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던 그런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일단 그 시기는 끝난 것 같아요. 끝났고, 미국은 어쨌든 간에 향후 30년, 40년 동안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신경을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각 지역 리저널 파워들이, 지역 강자들이 그냥 그 지역을 그냥 경제와 안보를 그냥 책임지는 이러한 걸 그냥 용인하겠다. 이제 이 정도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유럽은 유럽, 러시아는 러시아, 인도는 인도, 뭐 이런 나라, 브라질은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알아서 그냥 해라, 해라. 내가 허용해주겠다, 허용해주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과의 그 대결, 여기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3, 40년 동안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음. 이게 중국이 뭐, 남한이나 북한을 원래 우리 영토였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중국 자체가 남한을 뭐 가져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니니까. 대만하고는 좀 다르죠.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이제 그 좋은 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미국 오키나와에 기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 중국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이 그 동해안이잖아요. 동해안, 동남부하고 동해안이거든요. 네. 여기서 500k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북경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땅덩어리가 크지만 중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가 남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타이완 같은 경우보다 우리가 마지막 미국의 마지막 그 여기는 우리가 우리 이해관계를 위해서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동맹으로 보는 그런 곳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걸 하고 있고, 지금 평택기지 뭐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커요. 그 하나의 나라입니다, 나라. 평택기지가. 예, 그렇거든요. 그 안에 굉장히 다 이제 모아놨잖아요. 물론 다 모은 건 아닙니다. 미군기지, 국내에 있는 미군기지를 많이 모아놨는데, 이제 물론 이제 평택기지 자체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뭐 괌에도 있고 오키나와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몇십 분 만에 올 수 있는 현재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죠. 그죠? 예,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란 나라가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나라라는 걸. 미국에. 네. 예, 그게 우리가 트럼프와 협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고 올 거는 방위비 관련된 얘기일 텐데, 진짜 얘기하고 있는 액수를 다 받아가려고 상정한 금액은 아닐 것 같다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그 트럼프 협상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협상에서 내놓은 거를 실제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협상에서 예를 들어서 10조를 얘기했으면 그다음 10조를 받아오는 게 가장 일단은 받아오는 네. 게 가장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그걸 갖다가 1조로 줄여주더라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끝까지 협상에서는 물러서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뭐 마지막 그 협상 결과가 우리가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10조를 갑자기 뭐 5조로 타결한다든가 그렇게까지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불러본 거기 때문에 네. 훨씬 줄여줬다고. 그럼 뭐 평택 기지 사용하는 땅값 받아야죠. 지금 땅값 안 받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유럽하고는 조금 다른 게 되게 이제 요새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가 남일 같지 않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중국을 압박하는데 대단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가치는, 남한의 가치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전략적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돈만 벌면 된다. 예, 한국은 그렇게 돈만 벌려 그러면은 그럼 안 되지. 그러면 튕겨나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다르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엔에서 저런 일이 있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은 것이죠. 미국은 말하자면 신고립주의, 제국주의, 미국 국익을 최우선하는 네. 바로 그러한 방식에서 봤을 때 당연히 러시아하고 얘기를 잘할 것이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나토를 탈퇴도 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탈퇴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나토 탈퇴를 하게 되면 그게 뭐 백악관에서 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나토 회원국가들이 돈을 더 내가지고 미국의 부담을 더 줄여주는 방식으로 뭐 협상은 가능하겠죠. 예. 네, 아까 그 독일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뺄 경우에 뭐 프랑스나 영국에서 넣는 방법 이런 것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기존의 미국 대통령들이라고 하면 아예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를 않을 거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르니까요.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 그냥 유럽은 유럽이니까 너네끼리 알아서 해, 정말 이렇게 나오는 대통령이 될까요? 현재의 그 방향은 그렇죠. 현재 기본 방향 그게 이제 신고립주의죠. 그게 고립주의예요.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경 안 쓴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고립주의 정신이거든요. 네. 이제 그거고 다만 이제 제가 뭐 아까 뭐 이렇게 미국 그 기지를 갖다가 프랑스나 영국으로 대체한다. 이제 그게 말은 쉬운데 그게 다 돈이에요. 그렇죠. 그 가는 것도 돈이고 그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프랑스와 영국이 남의 나라 안보를 위해서 결국은 자기 나라와 연결은 되지만은 남의 나라 안보를 위해서 돈을 얼마나 더 낼 수 있는가. 네. 이제 그 문제, 독일의 안보를 보장시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더 낼 수 있는가의 그 문제거든요. 계속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미국이 빠지면은 결국은 유럽은 유럽 자체 내로 돈을 더 내가지고 그 안전 보장을 또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뭐 EU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에 유럽은 방위비를 급증시켜야 된다는 표현을 이번에 썼더라고요. 돈을 많이 써야겠다라는 내용을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월드라 폰더 라이언이 네. EU 집행위원장 하기 전에 독일의 국방장관을 했던 분이에요. 네. 여성 국방장관, 민간인 국방장관 했던 분인데 국방 쪽을 잘합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은 과거에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을 갖다 복지로 많이 쓸 수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국방비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스스로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력하게 미국한테 국방 부분을 안보 부분을 의존을 할 수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깨닫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에요. EU에 포함되는 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리고 결국 어딘가에서는 그 돈을 빼야 될 텐데, 방금 복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EU의 복지 체계라고 할까? 이런 데도 조금 타격이 있는 수준까지. 복지 부분도 줄여야 되고요. 지금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유럽이 복지가 많아가지고 요새 저렇게 경제가 망하고 있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유럽이 왜 저렇게 예산을 엉뚱하게 썼을까라는 생각하지만 EU 확대에 많이 썼어요. EU 확대를 하면서 새로 들어온 신규 회원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이 부분은 유럽적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실질적으로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그 신규 회원 국가들, 중국 2004년도에 들어왔던 그 국가들 가보면요,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뭐 이를테면 체코라든가 네.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라 가보면요,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그들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도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그게 다 EU에서 도와준 거거든요. 지금 유럽 국가 중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영국하고 프랑스밖에 없죠. 네. 그래서 프랑스는 뭐 한 290기 정도의 핵탄두가 있고요. 그리고 영국도 한 225개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주로 이제 미사일로 해서 가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그 라팔 전투기에 이렇게 탑재를 해가지고 가서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어서 주로 미사일보다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한 전투기를 독일에다가 배치한다든가, 그럼 현재 독일에 지금 미국의 핵무기가 지금 배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트럼프가 만약에 핵무기를 러시아와의 협의를 통해서 뺀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은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는 지금 그 칼리닝그라드라고 그 왜 폴란드하고 그 리투아니아 그 사이에 발트에 면한 곳에 조그만 삼각형의 조그만 그 영토가 있는데 그게 옛날에 이제 퀘니스베르그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마누엘 칸트가 살았던 그 프러시아의 영토였어요. 네네. 근데 지금 러시아 영토입니다. 근데 그 러시아 영토 거기다가 전술 핵을 지금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는 진짜 정말 유럽하고 정말 가까워요. 폴란드하고도 거의 면해 있고요. 그다음에 리투아니아 바로 옆에 있고 뭐 다 이렇습니다. 폴란드하고 이렇게. 그래서 독일하고도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술핵이 그 배치돼 있고 하니까 결국은 어떤 형식이든 간에 프랑스가 해구산을 의 기능을 해야 된다. 미국이 빼면 이제 그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다만 그것이 이제 나토의 우산 속에서는 사실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이미 나토를 통해서 뭔가 더 이상의 어떤 안보 보장을 이 우크라이나라든 간에 아니면 이 동쪽에 있는 중부 유럽 국가들한테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유가 이제 어쨌든 방위비를 폭증시킬 거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번에 러우 전쟁 때 좀 가성비 그 무기로 좀 뜬 좀 K 방산 쪽에 확실히 조금 기회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기적으로는 늘어나는데 장기적으로는 불리해져 이제. 이제 아, 왜냐하면 유럽이 재무장하니까. 유럽이 그동안은 사실은 프랑스하고 영국을 중심으로 군수 산업이 좀 있었어요. 과거엔 굉장히 셌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 방위에 의존하면서 점점 군수 산업이 약해졌어요. 네. 약해지는 상황에서 국방 산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나라가요 첨단 기술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국방 산업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 그렇거든요. 반도체 때 처음에 그 국방부에서 미국 펜타곤에서 제일 처음에 계속 발주했습니다. 1950년대 때 이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 산업을 계속 그 남북한 대치 때문에 유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 15년 전에 그 방위산업청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갔었는데 그 당시에 왜 제가 갔냐면 그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배가 우리나라 군함이 가다가 이렇게 보면 똑바로 이렇게 가는데 옆으로 가요. 그리고 미사일이 가다가 그거 하고 자주포가 가다가 갑자기 터져버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안 좋은 거죠. 우리 거가요? 우리 거가 그래서 네. 근데 그러면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계속 거치면서 지금 다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과 10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방 산업의 발전은 다른 첨단 기술 산업과 함께 동시에 같이 발전하는 건데 유럽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네. 안 해서 지금 그 틈새를 우리가 파고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앞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까지는 우리의 방위 산업이 유럽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뒤는 몰라요. 유럽 입장에서는 그것 플러스 유럽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공포가 있죠. 러시아 포비아. 그러니까 그 동쪽에서부터의 어떤 그 침략, 확장, 러시아 확장에 대한 굉장한 포비아가 있습니다. 라블로프 장관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러시아가 언제 서유럽을 침공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항상 오지 않았느냐? 나폴레옹이 왔고 히틀러가 왔죠. 그죠? 그래서 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전쟁을 한 것이고 우리는 침략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침략하면 침략했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유럽 내부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러시아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그런 공포감을 극대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럽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한테 이러한 공포감을 해소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 아니면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제스처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안보 협약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을 두 사람 푸틴과 그리고 트럼프한테 요구를 하는데 트럼프는 남몰라라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뭐 약간 밖에서 보기에는 저기에 도장이 찍히는 게 되나 싶은 그런 도장을 좀 찍게 됐는데 미국은 명시적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하겠다라고 명시하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의 희귀 자원은 미국이 개발한다. 요렇게 됐거든요. 그거 안 네. 찍으면 젤렌스키는 지금 물러나야 되잖아요. 푸틴도 그랬지만 이제 계속 너는 이제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쫓아내려 그러고 만약에 네가 언젠가는 건재해서 물러날 텐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보장 못 해준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네. 결국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안보는 유럽 보고 지키라는 것이죠. 그게 트럼프 입장이죠. 그 안보는 네. 그렇게 지키고 다만 우리가 이제 미국이 거기 가가지고 뭐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사업적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안정이 돼 있어야겠죠. 그죠? 그 나라 자체가.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뭐 비즈니스 관계로 해서 이렇게 뭐 안정할 수 있는 명시적인 안전 보장을 해줄 수는 없다. 이제 그게 기본적인 입장이죠. 사실 우크라이나의 그 희귀 광물 자원이 진짜 자원화가 돼서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게 캐나다는 엄청 묻혀 있는데 그냥 묻혀 있다는 것만 알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발굴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거기에 그렇게 뭐 제대로 옛날에 탐사한 거 최근에 탐사를 못 했잖아요. 계속 네. 전쟁 중이었는데 거기다가 저 두 나라가 계속 좀 전쟁 중인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뭐 희귀장 광물이 얼마나 있는지 뭐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고 사실은 만약에 이제 미국이 정말 희귀 광물이 정말 그 한다 그러면은 아프리카나 캐나다나 호주하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면 되고 뭐 그린란드 가지고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희귀 광물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그냥 오케이를 해줘도 상관이 없는 문제다. 뭐 저렇게 젤렌스키가 왜 저렇게 저러는지는 뭐 협상 전략상 저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도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뭐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도 사실 내가 진짜 우크라이나에서 희귀 광물자원을 확실히 확보하겠다 이런 이미지를 좀 얻고 싶은 걸까요?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죠. 네. 어차피 뭐 트럼프 임기 4년인데 만약에 거기 그 희귀 광물 자원이 잔뜩 묻혀 있다 할지라도 네. 4년 안에 그 눈으로 못 보거든요. 시간 그거 개발하는데 한 10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젤렌스키도 상관없고 젤렌스키도 저렇게 화낼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트럼프도 그냥 막 질러도 되는 거고 두 사람 다 뭐 문제 없습니다. 가서 사인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젤렌스키도 사실 그런 걸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하면서 좀 협상용으로 내세우는 거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엔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겠죠. 그 어쨌든 간에 협상 전략상 반발할 수는 있는데 그냥 사인을 해도요 별 문제는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예. 미국과 이제 우크라이나가 정상회담까지 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뭐 유럽 패싱 논란까지 나오면서 종전하겠다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했던 얘기가 몇 주 안에 끝난다. 그러면 굉장히 단시간을 제시했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전쟁 종전 협상은요 오래 걸려요. 한국 전쟁에서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네. 51년도부터 종전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 2년이 걸렸어요. 2년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전쟁은 그렇게까지는 길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제 당사자가 굉장히 그 대충 좀 얼개는 좀 갖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오래 안 걸려도 최소한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엄청나게 뭐 트럼프 일방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모든 거를 다 양보시킨 다음에 그걸 트럼프가 유럽과 젤렌스키를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유럽이 반발할 수 있죠. 지금 그 부분도요. 지금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굉장히 요새 부상하고 있잖아요. 네. 극우 정당들의 기본 입장이 그거예요. 러시아가 침공했으니까 밉지만은 빨리 정전해가지고 지금 우리 에너지 위기 아니냐. 러시아에서 좀 가지고 오자. 옛날만큼 많이 의존을 하지 않더라도 옛날에 보면 한 40% 정도 에너지를 러시아에서 의존했어요. 근데 그건 좀 너무 많았죠. 근데 이제 현재 그게 한 15% 정도로 줄어들어 있는데 조금 더 늘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 위기를 일단 좀 해소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여론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종전을 원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좀 세계적으로 뭐가 진짜 좀 가장 두드러지게 바뀌어 있을 것 같다. 어떤 흐름이 가장 영향을 받은 채로 이 시간이 지났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국가들이 지역 방위의 중요성을 알고 결국은 어떤 방위 동맹체에 더 많이 가입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국의 그 안전 보장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역국 경제 협의체, 지역 방위 협의체 이런 것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방위 산업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고 이제 국방 산업에 대한 투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 이것이 뭐 반드시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국지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지역 분쟁 같은 것이 또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극을 받을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지금도 사실 불안한 지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뭐 아프리카라든가 뭐 남아시아라든가 몇 군데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좀 불안정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아시아 쪽은 아닐 것이다라고. 아시아 쪽은 안 되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는 전쟁 나면 큰 전쟁이에요. 자연 전쟁은 없어요. 여기는. 네. 예, 전쟁 나면 큽니다. 여기는. 그래서 뭐 한 2개월짜리 1개월짜리 뭐 전쟁 북한에서 총 좀 쏴주면 뭐 남한에서 대응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한번 전쟁이 나기 시작하면 그건 커집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전쟁이 아예 안 나도록 해야 돼요. 교수님 긴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이 전쟁을 어떻게 규정하고 인식하는지가 이 트럼프가 지금 2기 집권기에 이 아메리카 대륙, 또 서방구 대륙이라고 하는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문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바로 문 앞에 누군가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인데 나는 그것에 대한 그들 러시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 트럼프의 몇 문장이 최근 지난 3년 동안 어쩌면 더 거슬러 올라와서 2014년부터 시작해 크림반도 합병을 둘러싸서 러시아와 서방 간에 대립했던 이 모든 원인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기하는 것이고 또 이 전쟁이 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지지해온 이 서방의 명분들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이제 포인트들이 지금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젤렌스키를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개인적인 관계가 이렇게 국제 나라 간의 관계로 이렇게 확산된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푸틴과의 관계 개선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라든지 개선하려고 한다는 것이 또 이 전쟁과 관련된 원인의 문제를 얘기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해법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너무 일방적으로 푸틴 편만 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스트롱맨 간의 브로맨스 때문에 예,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푸틴에 대한 호감이 있어서 이렇게 경도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을 좀 자제하고 진지하게 이 트럼프가 이 전쟁에 갖고 있는 인식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이 전쟁을 어떻게 규정하고 인식하는지가 자체가 이 트럼프가 지금 2기 집권기에 자기 아메리카 대륙, 또 서방구 대륙이라고 하는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문제하고도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가 사실 지난 1월 7일 날 당선자 신분으로 가졌던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 여러 사람들에게 쇼크였었고 저한테도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네. 이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원인에 대한 평가를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서방의 리더십이 얘기했던 이야기와 논리들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게 좀 멘트가 제가 좀 이제 인용을 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날 이제 트럼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문제의 가장 큰 부분은 러시아가 푸틴 이전부터 수년 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왔다. 그래서 이는 이제 러시아에게 이제 가로치고 러시아에게 마치 돌에 새겨진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돌에 새겨졌다는 얘기는 타협할 수 없는 십계명 같은 것이었다. 러시아에게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요. 그랬는데 이제 바이든은 당시 이에 대해서 아니야 그들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 이게 트럼프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바로 문 앞에 누군가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인데 나는 그것에 대한 그들 러시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네. 네, 이게 이 트럼프의 몇 문장이 최근 지난 3년 동안 어쩌면 더 거슬러 올라와서 2014년부터 시작해 크림반도 합병을 둘러싸서 러시아와 서방 간에 이제 반목하고 이제 대립했던 이 모든 원인에 대해서 완전히 원인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기하는 것이고 또 이 전쟁이 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지지해온 이 서방의 명분들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이제 포인트들이 지금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의 짧은 문장을 조금 저는 해석을 했으면 하는 게 이게 지난 3년 동안 뭐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외국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구조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해결해야 되는 궁극적인 문제까지 이 지도자들 간에 또 학자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심하게 싸우기도 했던 그런 이제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를 트럼프가 여기서 다 이제 건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까 트럼프가 말했던 부분 중에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불가는 러시아가 푸틴 정권 이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서방의 리더나 러시아를 이제 싫어하는 반러 성향의 학자들은 이 전쟁이 푸틴이 러시아 지도자가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을 전쟁이었다 이렇게
이렇게 규정들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말 그대로 지도자 리스크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푸틴의 개인의 전쟁이었다라고 이렇게 보통 규정을 해왔어서 언론에서도 모든 많이 원형은 그렇게 다뤘죠. 푸틴의 문제라고 네. 해서 맨날 푸틴 분석했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여기서 했던 발언 중에 주목할 포인트가 푸틴 이전부터 그러니까 러시아가 푸틴 이전부터 즉 이제 친서방 노선을 추구했었던 고르바초프나 예일친 시대 때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나토와의 문제는 러시아에게는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레드라인이었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해 왔다. 그랬었나요? 네, 그랬습니다. 옐친도 그랬어요? 네, 옐친도 불받아야 될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옐친 후기에 이제 서방하고 관계가 조금 이제 깨지기 시작할 때 옐친도 이제 그러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때 이미 나토의 그 첫 팽창이 이제 90년대 말에 옐친 시대 때 이미 있었죠. 그때부터 이미 이제 균열이 좀 가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트럼프만에는 푸틴 개인의 성향이나 야욕에 의한 발생한 이 전쟁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그렇네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고르바초프 옐친이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뭐 메드베데프도 당연히 그런 입장을 취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푸틴의 문제가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큰 쟁점이었었는데 우리에게 논쟁점이었는데 이게 푸틴 개인의 문제, 개인의 어떤 성향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트럼프가 여기 짚은 것이고 이 두 번째 부분에 가서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거, 그러니까 나토가 우크라이나까지 팽창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문지방에 도어스텝에 썸바디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로 인한 러시아가 느끼게 될 안보 불안에 대해서 나도 공감한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독립국가고 자기네 주권이 네. 있는데 자기가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하는 거고 자기네 정책을 선택하는 거지라는 논리가 당연시 되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가 가입하건 어쩌건 간에 나토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그래서 결국 국경이 맞닿는 게 된다 하더라도 나토가 미쳤다고 러시아를 쳐들어가냐.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정을 해서 안보가 불안하다라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이러면서 이거는 사실 거짓된 어떤 선전인 것이고 이제 국내적인 어떤 선동을 하기 위한 그런 명분이었던 것이고 또 대외적으로는 이 전쟁의 명분으로서의 이제 했던 위장된 이야기다 논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정말로 러시아가 실제 그거를 불안하게 느낀다면 그거는 거의 정신과민증 같은 그러니까 안보 불안 불안장애 정신병 정도로 취급을 해서 치료가 필요한 건지 우리가 그거를 들어줘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많은 학자들이나 서방의 이제 리더십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서방에서는 나토가 침공할 일이 절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그런데 트럼프는 러시아가 그렇게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는 당연하다. 있을 수 있다. 나는 그거를 이해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한 것이어서 이 전쟁을 둘러싼 그 3년 동안에 너무나 많았던 이 학자들 간의 이 성격 규정에 대한 이야기들, 특히 그 중에서도 서방의 리더십들이 해왔던 얘기들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거는 대체로 이제 현실주의 국제 정치를 하는 학자들이나 이 복잡한 사안을 연구하는 러시아 전문가들이 좀 동의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 진짜로 미국 사람들 중에 그걸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시카고대 존 미어샤이머 교수라고요. 네. 그 지금 현실주의 현존하는 정치학자 중에 가장 유명하신 저명한 학자이신데 이분은 2014년 크림반도 사태가 났을 때부터 이것은 서방의 fault 잘못이다라는 그런 글도 내고 그걸로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 주장을 계속해왔어요. 이제 나중에 큰 전쟁 난다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 전쟁 초기부터 이거는 이 나토 팽창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고 이거는 미국이 결국에는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러시아를 이렇게 익스펜셔니스트 팽창주의자라고 보는 그 시각 자체가 미국에게 편리한 시각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고요. 또 콜롬비아대 제프리 sak스 같은 분은 사실은 러시아가 이 냉전 해체 위에 친서방 정책을 취할 때 그때 러시아
국가 고문을 경제 고문을 했었어요. 대통령 네. 경제 고문을 하면서 그때 러시아하고 서방 간에 어떠한 그 인터랙션이 있었는지를 굉장히 가까이서 본 사람으로서 러시아는 당시에 충분히 친서방을 할 생각이 있었었는데 미국이 일극 체제를 가져가는 동안에 러시아를 누르려고 했고 배제시켰고 러시아하고 정당한 그 페어한 관계를 만들어가지 않았다. 그거의 연장선상에 이 이제 나토의 확장이었고 러시아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리고 네. 이번에 이제 전쟁까지도 솔리 그러니까 온전히 그 미국과 나토의 잘못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오신 분입니다. 아, 이게 미국 이제 내에도 그 꽤 유명한 학자들이 러시아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는 분들이 있군요. 네, 근데 지난 3년 동안 되게 그분들은 미국 내 바이든 정부 내에서는 이제 많은 비판을 받으시게 됐죠. 그분 되게 비주류적인 목소리였었으니까요, 그들 내에서. 근데 그 비주류적인 목소리를 지금 똑같이 그 논리를 그대로 트럼프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전혀 근거 없는 황당한 소리는 네, 아니군요. 묻혔지만 이게 우리나라 많이 보도 안 됐지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는 무슨 관계라는 말씀인가요? 자원이 많아서 그린란드도 이제 탐낸다 이렇게 얘기들도 하지만 좀 군사안보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얘기하는 게 이제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뭐 중러 관계가 심화되면서 그 동네에서 이제 중러가 합동 군사훈련도 많이 하거든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머리 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그 군함 몰고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커져서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의 그 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올 때에 네. 최단 러시아에서 노선, 쏘면은 네, 최단 노선에 그린란드가 중간에 있죠. 그린란드 중간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안보적 차원에서 사실은 그린란드는 미국에 되게 핵심이고 이전에도 계속 그래서 살려고 했었다라고 이제 네. 시도했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트럼프는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 자기네들의 그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 경제 안보, 군사 안보에 대한 문제들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전 정부들에서도 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파나마도 같은 맥락으로. 네, 왜냐하면 이제 파나마 운하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이 2014년 러시아가 이제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의 어떤 그 스토리하고 굉장히 유사점이 좀 많습니다. 제가 좀 이거를 발견하고 네. 조금 그럴까요? 놀랐는데요. 예. 네. 그래서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1900년도 초에 건설했다고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네. 이제 14년 정도인가 완공을 했는데 그 과정에 미국의 그 많은 그 공사 과정 중에 많은 희생이 있었다고도 또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파나마 국가에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가 파나마 내부에서도 미국에 대한 반미 정서가 커졌었고 또 파나마하고도 굉장히 이제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이제 마음씨 착하신 이제 카터 대통령 때 197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파나마 운하를 이제 아주 좋은 마음으로 네. 이제 파나마에게 이양하는 것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아마 이행은 2000년 딱 2000년도가 된 2000년 1월 1일 날 이제 공식 이양이 됐죠. 네.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제 파나마에 지금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파나마의 최초의 그 미국이 그렇게 그러니까 1977년에 카터가 그러한 이양이라는 결정을 했었을 때는 전제 조건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나마가 여전히 이양은 되지만 러시아 미국의 서력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일단 2차적인 전제인 것이고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겠죠. 네. 네. 그리고 이 세월이 지나서 중국이 저렇게 커져서 중국이 거기까지 세력을 확대해서 자기네 경제 안보의 어떤 핵심 그 통로를 네. 어떤 줄을 쥐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상황까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을 때 그때 벌어진 어떤 그 좋은 선심이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핵심이고 이 문제는 과거에 잘못됐으니까 돌려놓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대한 것도 좀 비슷했던 게 이제 제정 러시아의 그 러시아 역사에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확보하고 점령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렸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땅이 엄청나게 크지만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꼽자면 모스크바가 있고 페테르부가 있겠습니다만 크림반도가
또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요. 거기에 러시아의 흑해함대가 주둔할 수 있는 세바스토폴 항이 있다라는 점에서 네. 그쪽은 러시아가 어떤 대국으로서 군사 대국으로서 행세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지역이 크림반도였는데 소련 시대 후르츠초프 소련 서기장이 그 300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맺었던 베레슬라브 조약 체결 300주년 기념을 하는 어떤 이벤트의 일환으로서 이 크림반도를 어떤 우정의 선물로서 우크라이나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요. 그때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하나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네. 그게 나라가 떨어지는 것, 다른 나라로 그냥 선물 주는 요 파나마 사역이 좀 더 다른, 그야말로 그것보다 더 다른 행정구역을 잠깐 이제 옮겨놓는 그런 행정구역 제스처였거든요. 변경이네요. 네, 네, 우리로 제스처였거든요. 그랬는데 1991년 말에 소련이 좀 예기치 않게 갑자기 이제 해체되게 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자기의 굉장히 핵심이었던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게 돌려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 행정구역을 변경해서 원래는 우크라이나가 아니었는데 네. 행정구역 변경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일원이 됐는데 됐는데. 독립할 때 같이 나갔군요. 네, 그렇죠. 그 경계대로 간 것인데 그때는 이제 러시아가 되게 정신없었던 것도 있었죠. 네. 뭐 소련 무너지고 그쵸. 시장 자유 시장 경제 들어섰는데 국가 경제 엉망진창이고 해서 정신이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세바스토폴을 조차해서 흑해함도를 주둔시키고 이러는데 문제가 없다면 일단 그냥 그대로 두자 이런 입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네. 가지고 막 끝까지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그 단판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그 전제는 좋은 관계이고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런 이제 그 좋은 관계이면서 러시아 세력권 안에 그 지역이 계속 있을 거라고 믿었던 약간 미국과 파나마의 관계하고 비슷했다라는 거군요. 네,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러시아하고 또 서방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고 한 10년 정도의 약간 그 허니문 기간이 있었지만 네. 이제 1990년대 말부터 조금씩 이제 그 나토의 확장을 계기로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갈등 요인들이 미국과 서방 간에 분출되어 왔고 또 거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정책을 취하고 그러면서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그 리더십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서고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적대시하는 나토에까지 들어가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국가의 국시처럼 우크라이나가 이제 걸는 상황까지 전개가 됐었을 때는 러시아는 완전히 이제 그때 그 크림반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 그 반환받는 걸 주장하지 않았던 91년의 상황은 매우 달라졌다라고 제가 한 것이었는데 결국 이제 2013년에서 14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그 마이단 혁명, 또 마이단 사태라고 하는 그때 이제 계기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가지고 온 거죠. 네. 왜냐면은 크림반도가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정권이 이제 확실히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일원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에는 그 흑해함대 거기서 쫓겨나야 되고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러시아의 국력 쇠퇴로 가게 된다라고 판단하고 굉장히 큰 그때 수를 던진 거였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도 저 파나마 운하나 그린란드가 나한테 중요한데 이렇게 공감을 한다. 우크라이나는 너네한테도 중요하지라고 공감을 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에 갖는 그 집착을 푸틴이 만약에 트럼프가 비판을 하게 되면 자기가 지금 그 그린란드나 네. 파나마를 지배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는 이 모든 그 이야기들이 되게 자기 목숨에 빠지게 돼요. 최근에 뭐 트럼프와 그리고 푸틴 간의 서로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이제는 강대국들은 야 앞마당까지는 다 우리 거니까 네. 다른 나라 여기다가 뭐 침발하려고 하지 마. 약간 이런 거를 서로 인정해주고 가자 이런 건가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가 자기 세력권을 주장한다면 그건 오케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우리의 핵심이 아닌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전 정권이 또 뭐 딥스테이트가 미국의 군사안보합체가 미국을 여기까지 끌고 들어와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렇게 깊이 말려들었는데 사실은 우리의 핵심이 아니잖아. 유럽도 우리의 핵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도 직접 얘기한 겁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도 러시아는 미국의 경쟁자가 있는 3등 국가인데 우리가 왜 러시아하고 이렇게 극렬하게 대립하면서 국력을 낭비하고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더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붙여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는 상당히 일기에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어떤 이제 기자가 왜 일기에도 이제 트럼프가 푸틴하고 관계 개선을 하려고 초기에 좀 시도를 했었죠. 나중에 지속하지 못했지만 왜 독재자하고 이렇게 만나고 그러냐. 그 독재라든지 권위 정권을 옹호하는 그런 걸로 보일 수가 있다 그랬을 때 트럼프가 그럼 러시아가 중국 품 안에 안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문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전략적 인식에서 2등과 3등 국가를 둘 다 우리가 대립하고 둘 다 몰았었을 때 그들은 결과적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전략적 연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확실히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분명히 좀 트럼프와 이제 트럼프의 외교안보 라인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일기 때는 그거란 인식은 있었으나 여러 가지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이라든지 등등 해서 실현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4년 동안 와신 상담 준비를 했는지 시작부터 아주 과감하게 이제 이거를 좀 추진을 하고 이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될지는 이제 제가 아직 좀 얘기하기는 약간 섣부르긴 합니다만 굉장히 큰 어쩌면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지금 변화의 변곡점이 와 있는 거라고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의 생각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쟤네 왜 갑자기 우리한테 잘해주지? 약간 이런 건가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하고 대립했었을 때는 러시아 선택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전략적 자율성도 줄어들고 그랬었는데 일기 때에 기대했던 것만큼 미국하고의 관계가 개선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러시아는 분명히 이제 미국이라는 어떤 정치 시스템의 한계를 굉장히 명확하게 봤다고 해요. 원래 기대 안 한다고 했지만 조금 기대했는데 역시 그렇구나. 미국은 역시 우리 편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어떤 군산복합체가 기본적으로 미국 정치에 갖고 있는 그 영향력, 네. 그리고 미국의 관료 시스템, 네. 관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내부적인 어떤 그러니까 영향력, 네. 대통령에까지 미치는 영향력. 그렇죠. 대통령 마음대로 못했었죠. 네, 그리고 의회가 또 미국엔 또 의회가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당시에 미국 테러 제재를 대통령령으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의회에서 아예 거를 테러 제재를 법률로 의회 법률로 통과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도 또 자기가 러시아 덕에 대통령 됐다라는 그런 그 대선 스캔들에 계속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러시아에게 더 세게 했어라는 걸 또 되게 나중에는 강조하게 됐어요. 내가 대통령 한 동안에 테러 제재 제일 많이 했어. 이러면서 강조해서 일기를 겪어보고 러시아는 트럼프가 이기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정부 인사들도 그렇고 주요 그 친크레물린적인 학자들도 그렇고 미국에 대한 기대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냥 우리 길 간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 그러나 러시아에게 사활적 이익인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러시아 입장을 굉장히 이해하고 그리고 또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렇지 않을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실제로 실효적 결과를 갖을 것인지는 러시아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기대 반, 의심 반, 이런 식으로 보지만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러시아가 뿌리칠 이유는 없는 것이었고요. 또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러시아의 위상을 높이고 또 중국하고의 관계에서도 좀 더 페어한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좀 잘 돼서 미러 관계가 실제로 뭔가 안정화된다면 그야말로 러시아한테 좋은 것이거든요. 중국이란 파트너도 있는데 미국하고도 해서 정말로 자기가 원했던 미중러 간의 3자가 그 삼국시대 때 그 삼발일처럼 네. 서로 삼국이 어떤 적절한 균형과 견제를 하면서 또 협력을 하면서 하는 그런 구도 속에서 러시아가 그 중에 하나의 메인 파워로서 그러니까 글로벌 파워로서 인정받는 것 이게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호응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은 미국의 주된 의도는 일단은 뭐 러시아 세력권 인정하고 러시아를 좀 이렇게 살려줌으로써 네. 네, 중국을 견제하는데 러시아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꿈을 꾸는 거라고 지금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뭐 트럼프의 지금 대러 접근의 어떤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중국 견제라고 우리가 다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네. 그거는 이제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제 그런데 뭐 좀 그 사이에 그 러시아와 미국과 또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오랫동안 이제 악화이루를 겪는 동안에 중러가 너무 밀착이 됐거든요. 네. 서로 많은 갈등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적인 어떤 결합을 했는데 이게 되게 많이 깊이 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실효적 효과를 정말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를 떼어놓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네. 좀 이거를 좀 깊이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되게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아 이미 둘은 너무 친해졌다.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에 전쟁을 러시아가 치른 동안에 중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러시아가 이 정도까지 버틸 수 없었던 것도 좀 사실이거든요. 네. 중국의 러시아가 원하는 만큼 흡족하진 않았으나 굉장히 이제 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죠. 그랬는데 이 트럼프는 4년 있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권인데 이걸 가지고 그 중국이라는 그 수십 년간 어쩌면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게도 최근에는 좀 스피드가 났지만 이렇게 협력을 구축해온 중국하고 관계를 홀라당 까먹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이게 러시아의 모든 지략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러나 저희가 또 동시에 봐야 되는 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단의 관계가 이렇게 단편적이지는 않죠. 뭐 맨날 로지 분홍빛은 아닌 거거든요. 네. 되게 다양한 분야에 서로 뭐 자국의 이익 관계를 가지고 또 갈등하기도 해 왔었고요. 예컨대 지금 이제 전쟁 기간 중간에 러시아가 그 유럽으로 가는 그 자기네 가스 수출로가 맡기면서 중국으로 가는 이제 가스관 2를 놓으려고 했어요. 그 시베리아 2라고 했는데 이거를 러시아는 빨리 이제 방향성이 정해져야지 러시아의 어떤 전반적인 자원 운용이라든지 세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플래닝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왔었을 때 정상회담 마치고 푸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시베리아 힘 2와 관련돼서 협의 다 끝났다. 이제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시진핑이 아무런 언급을 안 한다거나 또 그 이후에도 러시아가 이걸 빨리 이제 시작을 하자고 여러 방식으로 또 여러 자리에서 촉구를 했지만 그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근데 중국도 당연히 뭐 만약에 갑자기 그거 했다가 미국의 제재를 맞을 수도 있고 뭐 등등 해서 아니면 조금 더 버티면 러시아가 더 가스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원하는 만큼 같이 맞장구를 못 쳐줬던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러시아 내부적으로 러시아 방송이나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서운해한 부분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거래에 있어서도 러시아에게 그 큰 파트너가 중국, 인도 정도였었을 때 그래서 중국하고 그러나 이제 메이저하게는 중국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아주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지 못한 그런 거래가 많았다라는 것도 내부 평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계에서 일정 정도만 개선이 돼도 또 미국이 대러 제재 아주 일부만이라도 풀어주더라도 러시아의 어떤 전략적 자율성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대중국 의존도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효과는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러시아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그리고 또 러시아가 이런 관계 속에 중국하고 거래 속에서 중국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롭게 해줬다라는 거는 중국에게 유리한 거래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치하지 않는 차원에서도 트럼프의 대러 포용 정책은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미러 간에 이렇게 좀 사이가 친해지면은 뭐 중국이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뭐 견제를 받게 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해도 네. 또 이제 그 사이에 북러 간에 굉장히 좀 가까워진 느낌이잖아요. 네. 이거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푸틴이 굉장히 지독하게 운이 좋은 정치가라고 어떤 이제 푸틴을 되게 싫어하는 러시아 어떤 정치 평론가들 딱 얘기를 하던데 트럼프가 이렇게 좀 등장을 해서 러시아하고도 대화하려고 하고 네. 이제 조만간 또 미국, 북한하고도 대화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계속 바이든 정부 같은 민주당 정부가 갔었으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을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준 동맹으로 만들고 이런 것이 플러스인 반면에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짐도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평판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랬었는데 지금 미국이 북한하고 이야기하려고 했었을 때 러시아가 그 가운데서 북미 간의 어떤 다리를 놓는 만약 미국과 러시아 간에 정말 좋은 관계가 이렇게 구축이 된다면 네. 러시아가 북미 간의 협상에서 어떤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다리를 놓는 것을 넘어서 지금 오히려 미국과 그러니까 푸틴과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 국제 현안을 갖고 통화를 했다고 하고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통화를 하자고 하는데 트럼프는 지금 미국이 해결해야 될 여러 국제 문제 또 자기의 당면한 국내 어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러시아가 되게 중요한 파트너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북한 문제도 러시아하고 어떤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푸틴하고 대화를 하려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푸틴과 그 트럼프가 어떤 조율된 입장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제안을 한다면 네. 김정은으로서도 그거는 거절할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나쁘지 않은 상황이 거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미러가 이렇게 네, 그렇죠.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떻게 가자라고 했을 때 김정은이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그건 하나의 이제 생각이 압박 드는데. 수단이었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네. 할 것이고, 되게 좋은 지적이신데 그것이 압박 수단과 당근을 다 같이 내놓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명히 핵 문제도 이제 핵 문제도 같이 다뤄질 건데 그 문제와 함께 북한이 어떤 안보 보장 문제와 거기서 더 플러스 그 경제적 보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러시아가 계속 그동안 해왔던 어떤 북한을 이해하는 입장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기초해서 트럼프와 푸틴이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압박 수단과 또 어떤 선물 패키지를 가지고 북한에게 접근을 한다면 김정은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물론 만약 압박 수단이 더 크다면은 되게 고민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좀 당근책이 좀 더 클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래요. 우리는 여기에 전혀 역할과 자리가 없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러시아하고 관계가 지금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이제 냉랭해졌죠. 최저점에 네. 좀 도달했다고 지금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 중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저까지 나거나 네. 또 여전히 한국이 우리가 많은 간접적인 무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푸틴도 알고 있다라는 거를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을 한국이 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직접 무기 공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국하고의 그 비자 문제 협정도 여전히 지금 살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가시려면 가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직항이 없어서 그렇지. 네. 한 군데 트랜짓해서 가면 모스크바 가는 거 이제 문제 아닙니다. 저희 비자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하고 관계에서 어쨌든 러시아도 잔도를 끊지 않으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데보다 좀 더 한국에 대해서는 훨씬 더 호의적인 입장을 계속 이제 남겨두었다라고 러시아 쪽에서. 네, 그건 제 개인 평가만이 아니라 이제 러시아를 들여다보시는 많은 한국 전문가들이 같이 비슷하게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러시아하고 좀 더 우리가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 갖고 우리가 당연히 미국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남북 관계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이제 또 북한이 이제 남한이 이제 남남이라고 한 상황에서 네. 이 접근하는 문제는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만 어쨌든 미러 간에 할 수 있는 어떤 미러 간에 나올 수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한 협의의 그런 협의의 장이 열릴 때를 저희가 이제 패싱되지 않도록 그 각각의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양측에 이제 전달을 하고
우리가 이 문제의 당사자임을 이제 끊임없이 주장하고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쓸모가 있어야 될 텐데,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만, 그동안에 러시아가 어쨌든 한반도, 그동안 이제 소련 해체 이후에 북한을 방기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잃었던 영향력을 좀 회복하려고 푸틴 정부 들어와서 노력을 할 때 이걸 혼자 뭐 북한하고 양자관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한국하고 같이 하는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 그러니까 철도나 네, 네, 가스관이나 전력을 연결하는 이런 서로가 한반도에서 윈윈하는 사업들을 엮으면서 그런 속에서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좀 더 이제 가져가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북러 간의 양자 사업을 해서는 이게 도저히 수익성이 나지가 않아요. 맥센스가 하지 않아요. 한국까지 이게 가야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는 것이고 러시아도 한반도 평화 또 남북 간의 어떤 그 평화적인 관계가 세팅되는데 어떤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자기 지분을 가지고 이 문제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좀 더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상당히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전과 같은 그 남북 간의 건설적인 중재자의 역할의 지위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좀 더 러시아를 하고의 어떤 소통을 지금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지금 되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저희가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같이 먼저 제안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요. 네. 굉장히 오래 끌어온 전쟁이 뭐 종전 협상을 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나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요것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것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